자, 이제 542페이지 오시면 매매가 나오죠. 매매에서 의의가 나오는데 563조 법조문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해서 첫 번째 주의할 점,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물론 매매겠지만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 전세권을 거래하는 것도 뭐죠? 매매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그것만으로 계약은 뭐죠? 성립돼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 이런 문제예요. 매매는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 X. 왜냐하면 낙성계약이니까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니까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 X. 재산권을 뭐 하라고요?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 뭐죠?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그 대금을 세 번째 주의할 것은 반드시 재산권의 대가는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이라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세 가지죠. 첫째,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권이고요. 두 번째, 낙성계약이므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죠?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대가는 반드시 뭐예요? 금전이어야 합니다. 끝이고요. 법적 성질 보시면 1번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2번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고요. 우측에 3번 현실매매도 물론 뭐죠? 매매입니다. 그죠? 읽어볼 수 없고 매매 성립해가지고 의사의 합치 낙성계약이니까 재산권을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되고 4번 매매계약의 비용은 반씩 부담해야 돼. 매매세줄 보시면 매매계약이 하는 비용은 당사쌍방이 뭐예요? 균분하여 부담한다 해서 계약 매매 비용은 뭐죠? 반씩 부담한다. 끝이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매매의 예약이 나와요. 일단 예약이라는 것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을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는데 2번 예약의 종류에서 네 가지가 있죠. 예약을 함으로써 승낙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무예약. 승낙을 해줘야 될 의무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편무예약이고요. 예약함으로써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거든요. 이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 이렇게 안 써지죠. 예약 완결권이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면 쌍방예약,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뭐죠? 일방예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약 많이 하죠 살면서. 그죠? 뭐 식당 갈 때도 예약 많이 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약은 많이 하지만 예약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는 정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넷 중에 원칙이 필요한데 뭐가 원칙이냐면요. 일방 예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예약을 하면요.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누구에게만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식당을 가기로 했어요. 수업 끝나고 저는 여기 학원인데요. 저희 20석 예약할게요. 라고 예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예약을 하고 가면 저희 왔습니다. 그러면 식당 아줌마가 음식 줘야죠. 음식이 떨어졌다는 둥 자리가 없다는 둥 할 수 없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예약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에게는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약 완결권이 있고요. 식당 아줌마는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부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했으니까요? 예약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예약 완결권은 누구에게만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식당 아줌마한테는 없는 거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인 것이지. 그 아줌마가 와서 빨리 드세요 한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은 누구에게만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니까 원칙이 뭐죠? 일방 예약이고 예약 완결권은 뭐죠?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하단에 3번 해가지고 매매 일방 예약해서 박스 밑에 1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민법은 해서 원칙이 일방 예약임이 나와 있고 또 맨 밑에 보시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은 예약을 일방 예약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법적 성질에서 예약 완결권은 뭐라고요? 형성권. 그죠? 그 다음에 또 4. 예약 완결권에서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예약 완결권인데 이 양도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뮤지컬 예약했어요. 그죠? 다른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예약 완결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가 있고 3번 행사 및 효과해 가지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행사하게 되고요. 특별한 건 없고 리을번 보시면은 예약 완결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만 추가하시면 되고요. 4번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에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 걸리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에서 10년 동안 행사해야 되고요. 다만 디귿번 해가지고 예약 완결권 행사가 없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확답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 디귿번 하나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런 얘기죠. 전화해가지고 예약했거든요. 안 갔어요. 전화 온 거죠. 안녕하세요. 여기 식당인데요. 왜 안 오세요? 오실 거면 2시 반까지는 오셔야 돼요. 라고 뭐 한 거죠? 최고란 거죠. 근데 우리가 2시 반까지 안 가면 뭐가 없어져요? 예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 거죠. 끝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계약금이 나옵니다. 매매에서는요, 첫 번째 의의가 좀 중요해요. 의 아까 말한 재산권이고, 낙성계약이고, 대가는 반드시 금전이 된다. 이거 의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이 중요하고요. 이 계약금은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일단 의의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계약금에 성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뭐라고요? 요물계약이다. 그 다음에 2번 독립된 계약이라는 말은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는 말은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별개의 계약인 거죠. 다만 매매 계약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뭐죠? 종된 계약이라는 의미고요. 3번 계약금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종류가 아닙니다. 종류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종류가 아니라 성질을 말합니다. 계약금의 성질이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계약금의 기능, 역할을 말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됐을 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첫째, 증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인데 증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거하는 금전이란 뜻이고요. 이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반드시 무슨 성질은 띠고 있는 거죠? 증약금으로 성질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약금인데 교재 이제 이 해약금 위주인데 해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죠. 계약금을 안 줬으면.
근데 계약금을 줬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그 말은 계약금은 결국 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전이란 뜻이 뭐죠? 해약금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겠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을 말할 텐데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요.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고요.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해약금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해지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같지만 이행 착수 전입니다. 이행 시작 전이에요. 법 논리적으로는 이행한 것이 없어요. 따라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죠. 요 해약금적 기능은 성질은 원칙적 성질이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되면 무슨 기능을 원칙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해약금적 기능은 원칙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들 수가 있어요. 위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이 위반됐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라는 말인데요.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가 있고요. 위약벌이 있는데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뭐로써요? 손해배상으로서. 따라서 계약금을 뺏기면 이미 뭐 한 거죠? 손해배상을 한 것이니까 별도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위약금이 위약벌일 수도 있어요.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긴 거예요. 그러나 아직 뭐 하지 않은 거죠? 손해배상 안 한 거죠. 따라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거죠. 요번에 그 특검 발표한 거 보니까 최순실씨 재산이 뭐 280억이요? 뭐 추징할지 모른다는 식이 나오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범죄를 이유로 그 사람이 깜방 가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손해에 대해서는 뭐 하자는 거예요? 배상 안 한 거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범죄 자금이라면 국가가 그 재산을 뭐 할 수 있어요?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위약벌로서 계약금이 뺏긴 것은 뭐예요? 벌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한 것은 아니니까 손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또 뭘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위약금으로 성질을 띠려면 반드시 특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만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은 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판례는 원칙이 손해배상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또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게 종류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종류로 이해하시면 증약금 따로, 해약금 따로, 위약금 따로 이런 게 있는 줄 알아요. 있는 건 오로지 뭐만 있냐면 계약금만 있는 거고요. 계약금이 수행하는 뭐예요? 역할 내지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요. 그 계약금은 두 가지 성질을 가져요. 증약금, 해약금적 성질. 그죠? 증약금은 뭐예요?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 해약금은 뭐예요? 원칙적 성질이란 말은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요.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핀트가 엇나간다는 게 뭐냐면 이거를 종류를 이해하셔서 이게 자꾸 개별적으로 다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완전히 뭐가 돼요? 삼천포예요. 계약금은 계약금만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면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기능 외에 위약금에서 기능이 뭐가 돼요? 추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549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일단 수험들 기억할 것은 이게 전부고요. 교재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판례 같은 거 지엽증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다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했거든요. 계약금을 보통 10% 주죠. 그래서 얼마 줬냐면 3천만 원을 줬단 말이죠. 근데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뭘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뭐죠? 기능,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을이 며칠 지났다가 이 아파트를 잘못 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남자들이 보통 술 먹어요. 그죠? 이런 거지같이 잘못 샀잖아.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부부싸움에 너 때문에 잘못 샀잖아. 막 이런단 말이죠.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뭐 실컷 부부싸움 하다가 혼자서 그냥 지 혼자서 아이씨 계약금 날렸네. 지 혼자만 생각해. 계약금 날렸네. 지 혼자만 생각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러면 갑에서 어떤 내용 증명이 오냐면 당신이 계약을 뭐예요? 위반했기 때문에. 그죠? 위약금 특혜 있잖아요. 그죠? 위반했으니까 내가 계약금 3천만 원을 뺏어갑니다라는 몰취한다는 내용 증명이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요. 그 내용을 보시면 계약금은 내 거가 됐지만 중도금은 빨리 주십시오라고 지급 청구가 들어와요. 이랬을 때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갑의 계약금을 뺏어간 거는 해약금으로서 기능이 발휘된 게 아니라 위약금적 기능이 발휘된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이 뺏어갔더라도 아직 계약은 뭐 된 게 아니에요? 해제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계속해서 중도금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 을이 부랴부랴 나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금을 안 줘서 갑이 중도금을 뺏어가는 순간 을에게는 포기할 계약금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죠? 따라서 더 이상 이제는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혼자 생각하면 안 돼. 만약에 포기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번거로우면 뭐예요? 문자라도 찍어야 돼. 나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하겠다고요?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요. 그런 말 없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갑한테 뭐예요? 뺏기고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중도금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만약 중도금 안 주면 아까 말씀드린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가가지고요. 별도로 또다시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손해배상 또 해줘야 돼요. 이거 다른 문제예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래도 갑은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얘도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요 계약금은요. 보증금적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이 원활하게 다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을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자, 실무적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안 돌려주고 있어요? 돌려줍니다. 어떻게 돌려주고 있냐면 마지막에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충당하니까 안 돌려준다가 아니야, 그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예요? 계약금을 뭐합니까? 돌려줍니다. 어떻게 돌려준다고요? 잔금에 뭐하는 방식으로요?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셨죠? 항상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갑에게 3천만 원을 추가로 또 지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잔금에 충당할 계약금이 없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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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을은 갑에게 3천만 원을 뭐예요? 추가로 지급해야지만 갑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은요. 아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민법은 특히. 모르면 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래상 중개업자들 대부분 그러시는데 이 위약금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위약금 특약을 덜컹덜컹 해버려요. 위약금 특약을 해버리면 매수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하루만 지나도 10%가 날아가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팔 때는 위약금 특약하는 게 좋아요. 뭐 할 때는요? 팔 때는. 10%가 어디 요즘 같은 불황에. 그죠? 팔 때는 위약금 특약이 오히려 중도금 주기로 한 날 안 주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10% 이득이 더 생긴 거니까. 살 때는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중도금 특약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달러빚보다 더 무서운 돈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아주 시험에 매년 냅니다. 매년 내는 이유가 우리가 의외로 뭐죠? 모르고 꼬여가지고 스텝이 꼬여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주 내고요. 핵심은 이게 종류가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금의 성질, 기능이라는 게 핵심이니까 좀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55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매매의 효력이 나와요. 1번 매매의 기본적 효력에서 1.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다. 끝. 더 이상 안 보고 내용 안 봐도 돼. 우측에 보면 2번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이 대금 지급 시기는 쌍방의 의무가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3번 대금 지급 장소인데 기억 원칙이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수험생들이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이 뭐라고요? 매도인의 주소지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가질까요? 대금 지급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도인의 주소지가 대금 지급 장소라는 말은 택시 탔으면 택시비 누가 내요? 매수인. 그죠? 물론 요새는 현금 들고 가지 않죠. 인터넷 뱅킹을 싸주죠. 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십니까? 인터넷 뱅킹 비용, 송금 수수료 누가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부담한다. 왜냐하면 대금 지급 장소가 어디예요? 매도인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 4번 대금 지급 거절권과 매도인의 공탁 충고가 나오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매수인은 불안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럼 매도인은 뭐 할 수 있냐?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불안하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고요. 이러한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공탁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가 있다. 이게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목적물을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으면 이것들 일종의 뭐죠? 채무불이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3번 과실의 귀속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계약금 중요했죠. 그죠? 그 다음에 과실의 귀속인데 이거는 뭐 아마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을 5개 만들어야 되니까 약방이 감초처럼 넣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어차피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매도인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 대신 무엇은 못 받냐면 대금의 이자는 받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고 나서요. 만약에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누가 점유하죠? 매수인이 점유하니까 인도 후의 과실은 이제는 매도인이 갖는 게 아니라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그 대신 대금의 이자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요? 인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가 아니라 뭐요? 인도고요. 마지막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데 인도 받기 전에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대금 지급을 다 하든지 목적물을 뭐요? 인도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뭘 갖습니까? 과실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다음 우측에 하단의 2번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는요. 일단 두 문제가 기본으로 나와요. 계약금 한 문제, 그 다음에 뭐가요? 담보 책임에서 두 문제가 기본으로 나오는데 요 담보 책임을 딱 보면은 어떠냐면은 554, 55, 56, 57, 59, 60, 63, 64, 65, 67까지 나오죠. 양이 엄청 많죠, 그죠? 그죠? 엄청 많고, 근데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러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용을 깨알같이 알아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읽어봐도 되고요. 안 읽어봐야 되고 필요한 것만 뭐 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 문제짜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깨알같이 읽고 이해한다 그래서 문제 맞추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수업을 해보면은 자세히 하면은 더 어려워하세요.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릴 건데 시작하면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쉬었다가 담보 책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